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 2025년 일본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투자 기회와 전략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부동산 거래액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이게 시장의 주요 동향이랑 또 특히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2025년 일본 부동산 시장이 참 흥미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기업들이 자산을 좀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관광산업 성장세도 좋고요. 이게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죠. 특히 지금 엔화가 약세잖아요. 이 부분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물론 이 기회랑 또 위험 요인도 같이 봐야겠죠. 오늘 그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규모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5년에 거래액이 약 5조 엔.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라니. 어휴,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두 가지라고 자료에 나오던데 그게 일본 대기업들의 대규모 부동산 매각이랑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가진 우량 자산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세이브 홀딩스의 도쿄 가든 테라스 기호이초 매각권 같은 게 있었죠. 네네. 이런 움직임 덕분에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좋은 매물을 확보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고요. 그렇군요. 매물 자체가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 2024년에 보니까 역대 최다인 3,3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잖아요. 와, 3,300만. 네. 이러다 보니 호텔이나 상업시설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복합 용도 건물이라고 해서 상업, 오피스, 주거가 같이 있는 건물들 인기가 높아요. 아, 복합용도 건물 수요. 네. 이런 배경들이 이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고 관광객 늘어서 상업시설 수요 늘고. 그런데 이 상황이 자료들 보면 유독 한국 투자자들에게 왜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강조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엔화 약세죠. 아, 엔저. 네. 원화 기준으로 보면 투자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거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른다면요? 그럼 부동산 가치 상승은 기본이고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환차익까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본 부동산 시장은 원래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 구조가 안정적인 편이에요. 또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어서요.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렇죠. 이걸 이제 한국 시장이랑 비교해보면 한국은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엔저로 진입장벽 낮아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다 환차익 가능성까지 정말 매력적인 조합인데요. 근데 이게 또 해외 투자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좀 복잡한 면도 많을 텐데요. 네, 그렇죠. 자료들에서 계속 현지 전문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일본 시장은 정보 얻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언어 문제도 있지만 비공개 거래라고 하죠. off market deal. 이런 게 많고 또 특유의 상관행 같은 게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이 좀 큰 편이에요. 아, 비공개 거래가 많군요. 네. 그래서 믿을 만한 현지 투자자문사와의 파트너십이 뭐랄까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필수덕이다. 네. 이분들이 그냥 매물만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투자 목표에 맞춰서 전략도 짜주고 현지 법인 설립할 때 도와주고 또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연결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검증된 관리 회사를 선정하는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관리회사 선정까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도쿄 도심에 공실률 낮은 아파트라든지 오사카의 수익형 빌딩 같은 이런 알짜 매물 정보를 얻는데도 훨씬 유리하고요. 좋은 관리회사는 임차인 관리부터 세금 문제까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줄죠. 아, 그러니까 자문사를 통해서 그냥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런 자문사를 고를 때는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실적이나 경험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수수료 체계가 투명한지, 뭐 별도 자문료가 붙는지 이런 거요. 또 계약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주는지, 그런 사후 관리 범위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 지적하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역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아, 금리 인상. 네, 2026년까지 기준금리가 한 1%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한다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가 결국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인구 감소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언제나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규제가 바뀔 가능성?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변수입니다. 금리, 인구, 규제 변화. 역시 고려할 게 많네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자료들이 권장하는 투자 전략의 방향은 좀 어떤 쪽이었나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대체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좀 길게 보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 일본 부동산 투자에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 흐름. 네, 지역적으로는 역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 내 오피스나 아까 말씀드린 복합 용도 건물이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각자의 투자 목표나 가용자본 규모에 맞춰서 지역이랑 물건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 일본 부동산 시장은 엔저 현상, 기업들의 우량 매물 증가, 또 관광객 증가 같은 이런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렇죠. 동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위험 요인,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복잡하다는 점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지 사정에 밝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문사나 관리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이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본 부동산 투자가 여러분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순히 단기적인 수익률 경쟁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